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와 션전, 선전이라고 쓰죠, 우리나라에서. 이 두 도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실제로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상하이하고 션전 이런 이 두 도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 모두 중국 안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일 뿐만 아니고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을 한 그런 대도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도시들끼리에서도 경쟁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도시의 어떤 표준화된 모습이나 트렌드가 향후 중국 전체를 리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자기들끼리의 그 자존심 대결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그 도시의 시민들, 기업들 간의 싸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국 사회 제도의 특성상 현지의 어떤 당정 간부라든지요, 아니면 이른바 그 공무원들의 실력 간의 어떤 경쟁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국은 어떤 공무원, 어떤 공산당원이 그 해당 도시에 와서 이 보스가 되느냐,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 자체의 경쟁력에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하이에 있는 어떤 고위층하고 션전에 있는 고위층들 간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볼만한 것이죠. 특히 지금 우리로서는 당대 같은 사회를 살고 있는 중국의 진짜 어떤 그 행정력도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이기도 한 이 사람들 간의 어떤 대결을 보면서 실제 중국의 어떤 실력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쪽에 있는 션전을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션전은 홍콩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GDP 규모는 연간 한 4,2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서울을 한 4,400억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거의 비슷합니다, GDP가. 인구는 1,300만 명이라서 서울의 965만 명보다는 좀 더 많죠. 면적은 한 1953km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의 605km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안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션전이라는 도시는요, 홍콩과 인접을 하고 있고 굉장히 광동성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78년도 개혁 개방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션전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놀라운 그런 성장을 거듭하게 되죠. 션전의 경우는 어떤 도시적으로 봤을 때 태생적으로 면적이 너무 좁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션전의 면적 정도는요, 한 상하이 기준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베이징 면적으로 치면 한 12%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몰리는 만큼 어떤 그 주택 부동산이나 오피스 건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만성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아주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난샨, 푸티안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거의 이 션전의 중심 지역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신도시들을 만들어요. 뭐 광밍, 롱강, 옌티안 이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난샨과 푸티안하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전히 중심 지역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 중국인 친구죠. 지금 션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일을 잘해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다가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션전에 막 왔을 때에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한 40에서 5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 방 2개짜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한 3배 이상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션전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집으로는 좀 작잖아요. 40에서 50제곱미터가. 그래서 어떻게 무리를 해가지고 90제곱미터짜리 방 3개짜리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출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유가 뭐냐?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의 가격이 올랐지만 옆에 있는 집들의 가격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뭐가 어렵냐면
자기가 굉장히 큰 돈을 벌지 않는 이상 이 90제곱미터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션전이라는 도시가 아주 특이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이 있어요. 션전 화잉리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도시든지 베이징, 샹하이까지도 그 도시에 토착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오, 베이징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제 베이징 출신 사람들인데 션전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굉장히 작은 어떤 어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예 이 션전 토박이라고 내세울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션전이라는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진짜 자기 능력만 가지고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포지셔닝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이 이 션전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만들고요. 바로 인근에 있는 광저우만 해도 광저우는 약간 광동말 쓰면서 텃세를 부리는 것도 있는데 션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션전은 표준말, 보통화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떤 교양의 척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인재들을 다 흡수를 하다 보니까 션전에는 사람이 항상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2020년 12월 기준으로요. 션전의 구축 부동산 가격이요. 20개월 연속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이게 지금 코로나19 기간인데도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계속 가격이 상승세를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이유에 대해서는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에 풀린 막대한 어떤 자금의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투자를 하던 투기자본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면서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션전의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홍콩의 민주화 시기 때문에 홍콩의 자본 일부가 션전으로 이전이 되는 경향도 겹쳤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션전의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이죠. 2021년 2월 하순에서 3월 초 기간에 션전에 있는 션전시 방산국에서 중국 건국 이래의 가장 파괴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 정책의 내용은요. 이런 정책은 거의 들어본 적도 책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선전에 있는 모든 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무슨 단지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별로 나라에서 가이드 프라이스를 갖다가 다 지정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앞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가이드 프라이스를 지켜라 라고 찍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실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만 RMB다 그러면 700만 RMB로 거래를 하라고 가이드 프라이스를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션전에 있는 부동산 매매 거래의 거래량이 10%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조금 우악스럽고 너무 이렇게 저돌적인 정책을 쓴 것 같은데요. 시장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자,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정책을 썼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약서를 2개를 쓰는 거죠. 우리가 다운 계약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션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원래 1000만 RMB인데 정부에서 700만 RMB로 팔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집값은 700만 RMB로 거래를 한다. 단 내 집을 사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서화 작품을 하나를 반드시 사야 된다. 근데 이 서화 작품의 가격이 320만 원이다. 이 작품을 사지 않으면 이 집을 팔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 돈을 추구하는 이 어떤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 욕구는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초기에 션전의 방산국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눌러버리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좀 안정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가이드 프라이스를 낮춰버리기 때문에 은행 담보 한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담보 한도를 30%라고 본다면 원래는 1000만 RMB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30%인 300만 RMB만 지불을 하고 나머지 700만 RMB는 은행 대출로 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700만 RMB로 바꿔버리면 은행에서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시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 계시는 분들 혹은 중국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shenzhen 부동산에 이러한 아주 특이한 이런 현상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말이죠. 자, 다음으로는 상하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DP가 6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서울보다 크죠. 인구는 2,400만 명, 면적은 한 6,3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도 알고 계시고, 뭐 우리나라 노래도 뭐 상하이 트위스트 이런 노래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지어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도시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짜가 2021년 3월 18일인데요 바로 어제였죠. 3월 17일부로 상하이의 교육부에서 굉장히 놀라운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 상하이 교육부는요, 기존에 일괄적인 시험에 의해서 중점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운행을 했는데 그거를 폐지하고 상하이 내 각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한 TO를 배정하는 것으로 중점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원래 연합고사를 보던 거를 내신 기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정책이 크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뭐 고등학교 바꾼 거 가지고서 뭘 그러냐, 뭐 대학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중국은 의무교육이 9년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냥 본인이 자기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어느 대학에 갈지가 거의 80~90% 결정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입시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뭐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에 그 입시 경쟁률이 굉장히 센 것이냐, 이 중학교부터가 이미 실력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중학교를 나온 사람의 90%가 A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몰리겠죠. 그런데 좋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중학교에 가는 초등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의무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학군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인근의 집값이 굉장히 비싼 학군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랑 또 다른 게요, 중국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요, 한번 그 학교에 배정이 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계속 그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특히 공립학교인 경우에. 중국은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생님들이 처음에 학교에 갈 때부터요, 학교별로 랭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좋은 선생님들은 또 차별화된 그런 대우를 받는 겁니다. 공립학교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중국에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하이 정부가 뭘 어떻게 했느냐면요,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A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의 90%가 A고등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A고등학교나 간 친구들이 이제 명문대학교를 갔던 거죠. 그런데 그럼 A중학교에서 A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커트라인으로 자르는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는 A고등학교의 전체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300명이다. 이 300명을 상하이 전체 구가 뭐 A구, B구, C구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각 구의 인구 비례로 TO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 A고등학교에 전혀 갈 일이 없었던 F구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F구. 공부도 잘 못하고 별로 돈도 없는 구였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 F구에서 만약에 공부를 1, 2등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 A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A중학교에서 A고등학교를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적이 아주 높았던 사람들은 어차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한 중상위권 정도 된다. 아주 탁월하게 잘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중상위권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지금 A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중위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학군 좋은데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좋은 학군에 남아있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굳이 좋은 학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조치가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신선한 조치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상하이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 제한, 시엔고라는 걸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기준이 뭐냐면 네가 외지 사람들이 자꾸 상하이에다 투기를 하니까 상하이 집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상하이에서 실제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사회보장보험을 낸 다음에 그 보험을 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5년치를. 그러면 그 5년치를 가져오면 네가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구매를 제한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21년 2월이 그 5년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이에 학군 지역에다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5년을 기다린 수요들이, 중국말로 깡슈라고 그러거든요. 필수 수요들, 반드시 사야 되는 수요들이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선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월부터 상하이에서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을 하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상하이는 방산국가 교육부가 연계가 돼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펴진 건데, 이것이 뭐냐? 학군 그 의미 자체를 낮춰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래 상하이라는 것은요, 인구가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인 송장, 칭푸, 짜딩, 펑시엔 이런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이 신도시가 굉장히 시설이 좋고 살기가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프라도 투자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학군이 안 좋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하이 외곽에 만들고 있는 이런 신도시로 분산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하이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구베이나 홍천루 같은 곳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상하이에서 외곽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외연이 계속 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거주 여건이 우수하면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원래 불필요하게 노후화됐는데 학군 때문에 비쌌던 지역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이탈하려는 사람들도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심 지역하고 외곽 지역의 가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게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격 안정은요, 꼭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이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덜 나가던 것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가격이 과하게 버블이 꼈던 것은 내려가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올라가겠죠. 자, 이것은 지금 중국이 내수 경제를 키우는 데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는 그런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상하이가 펼치는 이 정책을 가지고 다른 대도시, 예를 들어서 베이징이랄까요, 티엔진이랄까요, 이런 데서 채택할 가능성을 굉장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상하이는 역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새로운 정책 방향,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출신들이 중앙정부에 가서도 큰 힘을 발휘를 하는 거죠. 이번에 상하이가 만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신 중심의 어떤 이 학군 개혁이 성공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중국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총평을 해볼게요. 제가 중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옆에서 봐보니까요. 지금 션전 정부가 실시를 하고 있는 방안은요, 이미 2005년에서 2006년에 상하이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 두 정책 모두 공통적으로 시장의 수요를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막 은행 금리 계속 올리고 막 엄청나게 시장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펼쳤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이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상하이가 이 정책 실패를 경험을 하면서요, 시장이라는 것이 계획과 정책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중국의 중앙정부에 엄청나게 충격을 줍니다. 부동산이 시장에 개방된 지 불과 5, 6년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요, 지금 중국 션전에 있는 당국자들의 실력이 제가 좀 놀랐는데요, 생각보다 실력이 굉장히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션전이 세계적인 대도시, 그 다음에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인정을 받았던 게 현지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집중된 기업에서 나왔던 시너지에 있다, 시너지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의 합리성은 물론이거니와 시장의 정상화를 만들겠다는 어떤 정부의 고민, 의지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션전의 정책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샹하이하고 션전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샹하이가 전체적으로 몇 수 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GDP라는 어떤 규모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총량, 이런 정량적인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등등 상하이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션전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상하이에 아는 중국인 사업가 분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하이하고 션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자기가 사업하는 관점에서 샹하이에서는요, 제가 직원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뭐가 어렵냐면요, 이 직원들을 정규 직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보험, 4대 보험 내고 회사 운영하고 규정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들어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근데 션전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뭐가 어렵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회사에 직원이 3명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내년이 되는 순간 우리 회사의 경쟁업체가 3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션전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룰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치고 나가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랄까, 제도를 준수하는 능력은 상하이에 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무엇이 명확하게 더 낫고 부족하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이건 비즈니스의 세계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도시가 종합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취지로 본다면 상하이가 션전보다는 글로벌 표준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동시에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한 것은요, 중국의 중앙정부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버블에 대해 엄청나게 주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샹하이하고 션전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 모두 엄청나게 절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지방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게 한 원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중앙정부의 푸시가 있었을 겁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연간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도 자산 버블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소비력을 확대시켜서 내수 경제를 갖다가 더 강화를 하고 싶은데 자산의 버블을 피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중국의 성장 방향은 현재 베이샹광션으로 대표가 되는 일선 도시 외에 신일선 도시라고 불리우는 10개의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발전을 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의 대도시들이 서로가 경쟁하는 구도에 있다. 이것을 아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냥 서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도 뭐고 없고 너 서울 사람이야 지방 사람이야 이렇게 굉장히 단순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을 중국에 있는 대도시랑 병렬로 비교를 해버리면은요,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마인드, 제조업이나 금융업 같은 연관 산업의 경쟁력 등등을 봤을 때 중국의 대도시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그 상하이와 션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평소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보다 현장감 있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